제일 과격한 게 아니고 저보다 더 과격한 친구들이 광주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그분들을 섭외하죠. 저는 서울로 따지면 한 12점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 정태근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요. 급하게 준비를 한 자료인데요. 발제문은 건데요. 사실 이 발제문에 적힌 내용은 그냥 헌법 교과서에 있는 오히려 또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그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가장 기준점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발제문에 그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전부 2004 헌나 1 사건입니다. 탄핵 사건은 나자를 붙이기 때문에 2004년도 첫 번째 제기된 그 이제 헌나 1인데요. 그 사건 결정문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 관심사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2016 헌나 1이 성립할 수 있는가? 이제 올해 만약에 탄핵이 제기되면은 그 사건 번호가 2016 헌나 1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구만. 한 20분 하면 되겠죠? 세상에 이 복잡한 이야기를. 그러면 더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복잡하게 하셔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발제문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탄핵제도 성립은 영국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본질 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을 때 또는 법률에 위반해서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때 그 권한을 박탈하고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법과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 그게 이제 본래의 목적입니다. 뒷면 그 2페이지로 가시면은요. 바로 그 때문에 탄핵 절차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의회가 주도하는 그런 체제와는 다르게 우리 헌법은 의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인 판단의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의 지정은, 사실관계의 지정은 국회가 합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구성된 결과가 우리 헌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그래서 사실 판단과 규범 판단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고요. 이나 그런 거는 그렇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 이제 요즘은 헌법 문제가 생기면은 정종섭이 쓴 제 친구라서 그냥 별다른 오칭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를 인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2010년에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본 학자 글을 그대로 뺏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 헌법 탄핵 제도의 모습은, 그러니까 의회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소추와 심판을 다 하는 모델이 있고, 분리해서 의회가 소추하고 다른 기관,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심판을 하는 이런 체제도 있고요. 또 이제 절충형 형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소추하고 법률 문제 또는 그 증거 조사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다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회가 파면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리형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 헌법을 처음 만들 때 시작은 유진호 박사 아니라든지 그 행정연구회 아니라든지 거기서는 단일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제 분리형으로 바뀌었고요.
변화 양상은 3페이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탄핵의 요건에 관련된 것인데요. 헌법 65조에 뭐 헌법을 그대로 카피를 해 두었습니다. 이 탄핵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4페이지 이제 하나하나 이 헌법 65조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자면은 이제 4페이지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뭐 다른 고위공직자는 다 제껴두고요. 일단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통상 이제 이론적으로 헌법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직에 있을 때 탄핵 소추를 당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경우에는 일단은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한 10월 달쯤 이제 탄핵 소추가 돼 가지고 이제 심판하고 있는데 2월에 임기가 만료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그만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탄핵 심판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탄핵 제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끌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탄핵을 받으면은 5년간 공직에 취임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 반헌법적인 사람이 더 이상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두 번째 요건이 직무 관련을 그러니까 직무 집행에 있어서 이제 법을 위반할 때거든요. 이 직무 집행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거는 그냥 뭐 두 가지죠. 법제도상 헌법이나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이나 거기에 의해서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관행상 대통령이 수행했던 모든 직무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겁니다. 아주 넓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 참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 중심제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한 행위는 거의 대부분 직무 관련 행위라고 봐도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뭐 모르겠어요. 저 보톡스 맞은 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직무 관련 없어요. 아니요, 그것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아니요, 직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에 잘 보이죠. 그렇게 그렇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외국에 이제 뭐 잘 보여야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야기로는 각종 단체나 산업 현장 등에 방문하는 거, 뭐 준공식, 공식 만찬,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 방송에 출연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톡스 맞은 건 방송 출연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 중의 행위여야 된다. 뭐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인수위 활동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가 부여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지위와 대통령의 지위는 분명히 다르다 뭐 그런 이유죠. 그다음 5페이지 직무 관련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했을 때 헌법이라는 거는 명문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불문헌법, 관습법부터 포함되는 것이고요. 법률의 경우에도 뭐 조약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탄핵의 요건은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책상의 실수, 오류라든지 뭐 또는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무능력하다 뭐 이런 것들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려야 할 사안이고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이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행하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책 결정의 합리성의 문제 이런 것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치 판단이 대상이지 사법 판단이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고요.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세 번째 요건입니다. 헌법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새로 추가를 한 것이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사소한 법 위반만 가지고 대통령이 교통딱지 하나 뗐다고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 기재에 깔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6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거, 이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된다. 사소한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의 그 본래 기능이 헌법 수호와 유지에 있다고 했을 때 뭐냐면은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거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관련해서 판단해야 된다. 당연한 논리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가 이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그 반대편에서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경우에 어쨌든 정치적 혼란이 온다. 국가 정책의 중단이 오고 정치적 혼란이 온다. 그랬을 때 그 혼란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효과죠. 바로 이제 그것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만약에 전자가 무겁다면은 이제 파면 결정을 해야 되고 후자가 무겁다면은 비록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파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지난번 2004년도 탄핵 결정에서 기각이 됐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 위반은 있었지만 선거법도 위반하고 또 헌법도 위반하고 했지만은 대통령을 쫓아낼 만큼 그렇게 중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냈던 거죠. 특히 이제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조금 특별한 취급을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참 지금 현행 헌법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규정이 이 규정인데요. 이 유신 헌법 때 들어간 조항이거든요. 대통령 국가의 원수고 국헌을 수호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하는 그런 그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 개정하면 정말 이거부터 없애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막중한 지위에 있고 또 하나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이다. 국민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의 유지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첫째, 둘째가 국민의 신임에 기반하여서 존재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위공직자보다는 좀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이 아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9명의 재판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그 우려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 국정 공백이 있다. 사실 지금은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자체가 완전 국정농단 상태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압도할 만한 그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대한 법 위반은 그러면 대통령의 경우에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대로 읽는 게 좋겠네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6페이지 맨 밑입니다.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때는 비로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그 위엔 조금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 침해도 그렇죠. 뭐 과실이라든지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서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법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랬을 때 후자가 중대한 법 침해라고 그러거든요. 법 위반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닌 거죠. 사소하게 했던 중대하게 했던 그는 관계없고요. 일단 법이 위반했다는 것은 별도의 판단을 하고,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쫓아낼 정도의 어떤 중대한 헌법 침해가 있느냐 또는 국민의 신뢰에 대한 침해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뇌물 받은 것이 우리 헌법 질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이제 중대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헌법수의 기능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면 결정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송산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을 심각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 이 경우에 이제 그 주로 무엇을 보느냐면은 대통령의 어떤 법 위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침해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 인권을 무시했다든지, 권력 분립이라든지 사법권의 독립 같은 것들을 무시했다든지, 또는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일그러뜨렸다든지, 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침해했을 경우 이제 그 헌법수의 기능에 반한다. 그래서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는 병렬관계입니다. 두 번 동그라미 2.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임기 중에 닥시 박탈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했느냐, 또는 국민들이 그 신임을 거두어 들였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나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뇌물수수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뭐 그게 전형적인 예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참 친절하게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그 이제 자기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뇌물을 수수했거나 공금을 횡령했거나 해당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헌법기관에 간섭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는 안기부, 국정원이나 뭐 그랬겠죠.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그 행위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을 가지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나머지는 뭐 절차에 관련된 것인데요. 조금 다음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은 제적 과반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발의되면은 국회의장이 발의 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는 경우에 따라서 지난 2004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의결로서 법사위에 해부해서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국정조사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난 2004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피청구인 쪽에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헌법재판소는 뭐 조사를 법사위에게 조사를 시키는 거 안 시키는 거는 국회 자율권에 속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못하겠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결정인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 의결은 그러니까 소추 의결서에 대해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법사위에 조사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그 다음에
그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표결이 안 되면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무기명 투표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그때도 질의 토론하지 않았는데요. 역시 헌법재판소는 이런 규정에 근거를 두어서 질의 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결 방법에 대해서도 그 지난번 헌법 그 탄핵 심판에서 그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탄핵 소추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제 2004년의 경우에는 뭐 선거법 위반도 있었고 헌법 위반도 있었고 국민투표하겠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뭐 관련자들 뭐 부정 비리도 있었고 저기 있었는데 이 하나하나로 의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로 몽땅거려서 의결해야 되느냐 뭐 그 부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개별 사유별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뭉쳐가지고 도매금으로 의결하는 것까지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다. 그냥 이제 국회의 판단에 그냥 그대로 넘겨버리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거는 이 탄핵소추 의결은 뭐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뭐 마음 먹고 탄핵소추 안 하는 건 뭐 그런 거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요. 뭐 헌법재판소도 역시 옛날에 그 YS 때 금융실문제 사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뭐 금융실문제는 엄밀히 보면 헌법 위반입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거는 국회의 직무유기 적어도 법률적인 의미에서 직무유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추 혐의자죠. 이때는 소추 혐의자를 출석시켜서 그의 의견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가? 국회는 이제 그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 이제 그런 의무가 있다. 이 적법 절차 그 권리죠. 뭐 그렇게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적법 절차의 권리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지 대통령의 권리는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뭐 그 적법 절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소추인을 불러가지고 이때는 소추 혐의자겠죠. 소추 혐의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 헌재 결정의 문제점에서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거는 뭐 그동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 학회에서 비판했던 점들을 정리한 겁니다. 우선 그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 이제 사실상 그랬죠. 투표 안 하면은 윽박지르고 또 투표할 때 기표소 옆에 그 칸막이도 설치 안 해서 옆에서 다 볼 수 있게 했고 뭐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대리 투표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의 시간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제 뭐 한쪽에서 투표하려고 쫓아가는데 그냥 투표 끝났습니다 하고 종료 선언해버리기도 하고 뭐 질의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의 자율성을 헌법재판소가 존중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건 어쨌든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그리고 행정부 국가 권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도맡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직무 권한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탄핵 소추 의결을 한다면은 적어도 그 대통령의 어떤 자기 진술의 기회라든지 또는 그 면밀하게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밑도 끝도 없이 국회에 했으니까 국회가 한 것이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이제 탄핵 의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복잡한데요. 소추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한테 주고요. 소추위원은 그 법사위원장입니다. 이제 송달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소추위원은 그 자기가 받은 그 정본의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송달을 하고요. 피소추자에게 송달을 하면은 피소추자가 그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그 송달을 받은 즉시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송달하면 이제 그 송달된 그 효과로서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되는 거죠. 조금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실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고민거리인데요. 국회가 탄핵 소추해가지고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정치 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처리할 수 있는가? 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아직 그 어느 게 더 우세한가 이렇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탄핵 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에서도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탄핵 소추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탄핵 심판 청구가 되면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뭐 그거는 좀 보시면 돼요. 뭐 절차는 이제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국제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뭐 그거 다시 뭐 그래서 이번 국회 구성할 때 법제사법위원장이 저쪽으로 간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임기 만료로 해산된다 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심판 절차는 구두 변론 방식으로 하고요. 다른 헌법재판은 보통 이제 서면을 하는데 이거는 구두 변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준용 규정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다 보니까 증거 인정 부분도 그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아주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그 탄핵 소추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최소한 특검에 의한 조사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대상은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 또는 뭐 그 연설문 초안을 빼돌렸다 누구랑 뭐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그 사안들 탄핵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들은 국회가 특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건들을 특정을 하면은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국회가 적어놓은 그 소추 의결서에 적어놓은 사실관계들이 진실인지 국회가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런 사건들을 분해해서 법적으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종합을 합니다. 이제 그거 그리고 그렇게 종합된 그 사건 뭉치들, 이 사건 뭉치들이 법에 위반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위반인지, 이제 이 부분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 가지로 했다고 합시다. 직무유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빼돌렸고, 뇌물을 받아먹었다. 하고 이제 소추 의결서에 적어가지고 헌법재판에 줬는데 헌법재판 탄핵 심판하는 도중에 다른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추위원이 이 다른 사건을 탄핵 심판 사유로 다시 이제 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추가를 하려면 다시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뭐 그런 절차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그 사건 관계 사건들 뭐 요것들이 제대로 적시가 돼야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13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 같고요. 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결정하기 전에 이제 다른 사유에 의해서
피소추인이 파면된 때는 탄핵 절차가 종료되는데요. 문제는 뭐 대통령은 파면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 사퇴를 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법률상으로 아주 골치가 아픈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헌재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탄핵 심판 중에는 그 고위공직자가 그 피소추인이 사표를 내다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그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됩니다. 접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 안 할래 그러면은 사실 그 의사표시만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끝난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지죠. 근데 참 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임기가 좀 만료된다고 해서 헌법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는다라는 법리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될 겁니다. 사퇴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돼야 될 게 아니냐 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결정이 되면은 이제 파면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공직에서 쫓아내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다른 모든 건 더 가능한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뭐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어서 파면이 되면은 오히려 더 잘 됐죠. 뭐 그냥 바로 소추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결정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요.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사면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충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법리고요. 지금 현재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6번에서 적었는데요. 최근의 대통령 권한 5호 남용 사건의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적고 싶었던 말은 5호 남용 사건이 아니고 민영화 사건이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자기 권한을 완전히 민영화 시켜버렸죠. 사유화. 여기 사유화가 들어갔다. 네. 근데 사유화하니까 오히려 좀 재미가 없어요. 자, 우선 한번 나름대로 이거 뭐 제 판단인데요. 뭐 사실관계가 아직은 특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언론 보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요. 첫 번째 요건, 중대성 요건이 이제 문제가 되죠. 뭐 법 위반은 워낙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중대성 요건 첫 번이 대통령직 유지하는 게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때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조항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행위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민주공화국, 특히 공화국의 개념 자체가 하나의 자연인의 지배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총의에 의한 지배고 일반 의지에 의한 지배고 그리고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공동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배 체제. 이게 이제 민주공화국이 주관하는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이번 대통령의 그 행위는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완전히 개인화해버리고 자기의 인격 속에 흡수를 해버리고 인격이라는 말이 좀 뭐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버리고 그것을 자기가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넘겨버려서 이제 뭐 정말 비선 라인을 통해서 행사하게 만든 뭐 그런 사건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사실 왕국도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고대 국가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율령격식 선포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율령격식이라는 게 법에 의한 지배체제를 만들어내는 거 공식적인 통치체제를 이루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고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그 전의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율령격식도 아닌 그런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뭐 잘 봐줘봐야 원시 국가죠. 부족 국가 단위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 부족 국가라기보다는 부족 국가인지 시족 국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지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법 1조 1항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주권자의 명령까지도 거부해버린 그런 일종의 국사범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첫 번째 중대성 요건은 그거는 뭐 당연히 충족된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보시면은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부정됐다. 이것도 뭐 특별히 더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인데요. 우선 뭐 법을 위반했다는 건 뭐 두말 나위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없이 많은 공무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 많은 공무원들의 그 두뇌의 집합체로서 국가 정책이 결정되라 라는 그런 협업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에게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직적 권력 분립의 개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무원부터 시작되는 그런 기한 결제 라인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한번 결정하면은 그에 대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이런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정부 내부에 만들어 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권력 분립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바로 그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으로 삼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요. 그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을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정권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 특히 행정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하나의 그 단위 기관의 것이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기관들이 총합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지인데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정면으로 위반했던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틀을 망개버린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에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느냐?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목이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대충 적었는데요. 어쨌든 권한 지위를 남용해서 뇌물수수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K스포츠 미르재단 법인 설립 행위에 관여했다는 거,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성장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정책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변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변명을 하려면은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선의의 정책 판단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수사를 해봐야 이제 그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을 보면은 대체로 어떻게 보면은 제3자 뇌물 공범으로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각출을 강요했다는 게 대표적인 사안이고요. 동계올림픽이라든지 FX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국민 신뢰도가 5%에 머물고 있다는 거, 어떤 지역에서는 0%까지 나올 정도로 0%가 아니라 아예 자료 자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런 또 신뢰를 중대하게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충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모자람이 없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18페이지에 잠깐 적어뒀는데요. 탄핵이 궁극적인 해결책인가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탄핵은 아주 강력하고도 공식적이고도 가시적인 무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는 탄핵을 하는 거는 국회라는 정치 엘리트와 헌법재판관 9명 사법 엘리트에게 국가의 명운을 넘겨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 저번 토요일에 나왔던 20만 인파들, 그리고
뭐 전국으로 하면 30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그 의지는 그들의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처리되는 순간 일단 공식적인 정치장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말죠. 숨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과격하지. 예. 아니 이게 과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 이제 3.1 운동이 3.1 혁명이었고요. 4.19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5.18을 거쳐서 이제 그 뭡니까 87년 민주항쟁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가 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국민들이 주권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어떤 중대 사건의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뭐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 무기가 어느 순간에 꺼내져야 될 것인지는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 심판기간은 180일이 되다 보니까 6개월인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훈시구정이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이선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목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탄핵 소추해놔 놓고 그냥 소추하면 바로 직무 정지되니까 그대로 쭉 가는 임기 만료 때까지 가고 임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탄핵 결정을 내리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될 것이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건데요. 헌법재판소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그러니까 저는 1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뭡니까 임기가 만료됩니다.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미 재판관은 3월 달에 11년 3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물론 대법원장 지명입니다만은 이제 그 뭐 2월쯤 되면 아마 그 이제 그 다시 이제 지명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지명은 그 대법원장이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과정에서 2명의 재판관의 신분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탄핵 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뭐 대충 뭐 그 정도긴 한데요.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절차를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그 정치적인 파장도 크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헌법 질서를 제대로 잡기 위한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